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깊고 시원한 맛을 내는 조개가 제철을 맞았다. 제철 맞은 조개 중에서도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로 우리 입맛을 제대로 유혹하는 키조개를 빼놓을 수 없다. 열량은 낮지만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풍부해 지치기 쉬운 봄철 피로회복에 그만인 키조개.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바다의 보물 키조개와 함께한다. 키조개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기질 중에서 칼슘, 인, 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뼈의 건강과 빈혈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조개는 특히 무기질 중 아연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성호르몬 등 각종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주는 필수 미량 원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할 시 성장 발육 저하, 전립선 장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키조개는 이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키조개. 키조개를 고를 때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껍데기가 두꺼우며 깨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자. 조개구이의 끝판왕, 구이의 꽃, 바로 키조개입니다. 오늘은 키조개를 이용한 치즈 키조개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키조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 촉진은 물론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이다. 키조개를 손질할 때는 우선 껍데기 사이에 칼을 넣은 후 양쪽으로 벌려준다. 그런 다음 조개에 붙어있는 부분을 칼로 살살 자르고 손으로 떼어내면 껍데기와 살이 완전히 분리된다. 관자는 따로 떼어내 담아놓는데 조개살에 붙어있는 쓸개를 꼭 제거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키조개를 손질하실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질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관자와 그다음에 쓸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조개에서 분리한 관자와 살은 주사위의 모양으로 썰어준다. 그런 다음 청주를 넣어 버무려 주다가 이물질과 냄새가 없어지면 청주도 제거한다. 이번엔 채소들을 준비하자. 피망과 양파, 대파, 마늘, 표고버섯은 주사위 모양으로 작게 썰어 준비한다. 키조개 구이에 함께할 소스도 준비하는데 고추장과 고춧가루, 물엿, 굴 소스에 참기름을 한 대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오늘 치즈 키조개 구이에서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케첩을 넣어도 되고요. 좀 느끼한 것을 좋아하시면 마요네즈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과 소스를 버무려주자. 키조개와 준비한 채소에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잘 버무려주면 된다. 이어서 키조개 껍데기에 버무린 재료들을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뿌려주는데 준비가 끝났다면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키조개를 넣고 잘 구워준다. 오븐에서는 180도에서 7, 8분 정도 해주시고요.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에는 용기를 바꿔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전자레인지도 7분 해주시고요. 전자레인지가 또 없을 경우에는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뚜껑을 덮어서 한 10분 정도 하시면 딱 좋습니다. 매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치즈향, 쫄깃한 맛의 키조개가 함께하는 키조개 치즈구이. 남녀노소 누구나 반할 만큼 깊고 그윽한 맛이 탄생했다. 키조개 하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구이도 있고요. 회도 있고요. 샤브샤브도 있고 볶음도 있습니다. 이런 안주에 딱 어울리는 것 바로 소주 한 잔이죠. 오늘은 그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키조개를 이용해서 키조개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영양소도 풍부한 키조개.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 대사를 촉진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나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다. 키조개 볶음 첫 단계, 먼저 키조개를 손질하자. 키조개 볶음에 사용할 관자와 외투막은 남겨놓고 내장과 막을 깨끗하게 떼어놓는다. 오동통한 관자는 옆으로 세워 얇게 편썰기를 해준다. 키조개 손질하실 때
관자 테두리에 힘줄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제거하셔야만이 관자를 더욱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채소들도 준비하는데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자른 후 끓는 물에 데쳐놓고 청피망과 양파, 청양고추, 대파, 마늘은 다져 놓는다. 이번엔 키조개를 볶을 차례. 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썰어놓은 관자와 위토막을 넣고 볶아주는데 짧은 시간 안에 볶아내 그릇에 담아놓는다. 키조개를 먼저 한번 익히는 이유는요. 살이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고요. 채소와 관자가 익힘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먼저 익혀서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번엔 채소를 볶을 차례.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마늘, 채소를 넣은 후 볶아주는데 여기에 관자를 갈아 만든 엑소 소스와 간장, 굴소스, 설탕, 소금도 함께 넣어준다. 채소들이 익으면 키조개와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잘 섞어가며 볶아준다. 오늘 소스는요. 관자 소스인데요. 관자를 말려가지고 만든 소스입니다. 만약에 댁에서 관자 소스가 없을 경우에는 새우를 갈아서 넣으면 그 향과 맛이 더욱 좋습니다. 키조개와 채소들이 다 볶아지면 널찍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낸다. 키조개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 키조개 볶음. 매콤달콤한 소스에 관자의 쫄깃한 식감까지 봄날 나른했던 몸과 마음에 생기를 가득 채워준다. 키조개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 성분은 심혈관을 보호하고 정혈 해독 작용과 지방 대사를 촉진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을 보호하고 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조개는 EPA와 DHA 등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봄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이 계절 봄에 유독 맛이 좋은 키조개. 특히 키조개 관자는 다른 조개에 비해 쫄깃함이 뛰어나 맛도 좋고 영양가 풍부하다. 요리법도 다양해 무침은 물론 구이나 탕, 볶음 등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키조개. 나른한 봄날 잃었던 입맛을 돌게 하고 싶다면 조개의 왕 키조개를 가까이 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예, 봄을 맞아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다이어트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을 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집밥이라고 하는데요. 외식을 하게 되면 자극적인 맛이 강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 양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집밥을 먹을 때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고 음식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도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칼로리를 반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이 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 조직이 점차 굳어지면서 심각한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폐섬유화증. 폐섬유화증 중에서도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데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다. 고령의 나이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유전자적인 소인이 있는 분이 환경적 요인, 흡연이라든지 분진 같은 환경적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폐 손상이 생기고 이 폐 손상이 을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폐 조직 전체가 섬유 조직으로 변하는 질환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입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찰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만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은 매우 높은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봄철 미세먼지가 잦아들면서 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흡기 질환 중에서 폐섬유화증은 특별히 원인도 없고 뾰족한 치료법도 없어서 불치병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섬유화증 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발병 원인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일찍 발견할수록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손지웅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특발성 폐섬유화증인데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환이 일어나는 폐 간질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이 간질이라는 게 이 폐에서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와 그다음에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폐포와 세포를 지지해주는 이 공간을 간질부라고 합니다. 이 간질부에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이라든지 섬유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을 특발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요. 예,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직업 환경성으로 생기는 경우, 진폐증 같이 직업적으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약물이나 방사선 이런 치료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결철질환이라든지 항체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폐에 침착하게 해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원인을 없는 특발성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요. 그 중에서 특발성 간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특발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 호흡세기관지형 간질성 폐렴, 특발성 기줄압 폐렴, 방리 간질성 폐렴,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태학적으로도 다르고 이완 기간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아무튼 이 간질성 폐질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특발성 폐질환이라고 했는데 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원인이 알 수 없고 폐에 주로 이 말초 부분 가쪽으로 만성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고 주로 노년층에 생기고요. 폐 모양이 이렇게 폐섬유화가 되면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변하는 형태를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유병률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인구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가 유병률을 보이고 연간 발생률도 10만 명당 0.6에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과거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이게 질환의 정의들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로서는 유병률이 한 10명 정도 보고되고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수련을 할 때는 이 질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서 뭐 학계에 학계 케이스 보고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흔히 외래에서 일주일에 한두 케이스를 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령에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특발성 간질 폐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오늘 주제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확히 발병 기전을 좀 살펴주시죠. 발병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최근에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모델이 다양한 노출,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자극적인 노출에 폐상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는데 손상을 받고 나면 우리가 창상치유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창상치유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남으로써
폐섬유화가 발생한다고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섬유화가 발생하는 환자들은 유전적인 선행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반복적인 흡연이나 분진, 식도 역류 질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폐 손상에 노출됨으로써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창상 치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 말씀 중에 창상 치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좀 쉽게 풀이해 보자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흔히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흉터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섬유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흉터가 손상에 의해서 혈관이라든지 상피세포라든지 혈관 내피 손상이 생기고 수축인자가 생기고 혈액 응고인자 활성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성장 촉진인자가 분비가 되면서 섬유화 세포, 그러니까 섬유화를 일으키는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섬유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너무 흉터가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쉽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 뚜렷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예. 가장 위험 인자는 환경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이고, 그 다음에 한 7개 정도의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잘 걸리는 사람과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위식도 역류증, 계속 반복적인 위산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역시 흡연이고요. 그 다음에 분진입니다. 분진으로서는 금속가루라든지 목재가루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미세먼지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성분들은 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실험적으로 디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했을 때 폐섬유화증이 동물 모델에서는 생기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즘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다들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도 폐섬유화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어느 정도 줄까요? 미세먼지 자체가 폐섬유화증의 원인으로 지금은 제시되고 있고 또한 급성 악화도 일으킬 수 있고 미세먼지가 이제 활성산소,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생성시켜 염증이 유발할 수 있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각종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증가되면서 이 대기오염에 의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구역학적인 토대로 연구로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미세먼지가 폐섬유화까지 일으키는 그런 크기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 크기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이제 코털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털은 이 걸러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큰 미세먼지 중에서 사이즈가 큰 놈들은 결막염이나 비염을 일으켜줘. 코에 상기도에서 걸려서. 그렇지만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은 폐포까지 도달을 해서 폐포 손상이 생기죠. 그래서 폐포 손상이 생기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폐섬유화증 같은 하기도 질환들을 악화시키고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좀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요즘에 하루의 시작을 진짜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걸로 시작할 만큼 심각한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일반적인 요즘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일반적인 천 마스크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앵구어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차단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다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증상은 대표적인 게 호흡곤란이고 마른 기침입니다. 마른 기침이고 이 호흡곤란이 오래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오래되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면 이렇게 손이 뭉텅하게 곤봉지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빠그락거리는 수포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떤 특별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청진기로 저희가 들었을 때 그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들리지 않는데 예. 청진기로 검진을 했을 때 들린다는 말씀이죠. 예. 보통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옷이나 이런 거 붙을 때 찍찍이 있죠? 예, 네. 찍찍. 예. 예, 그걸 서서히 뜯어내는 소리가 청진기로 그렇게 똑같이 들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도 살펴보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희귀 난치병이다. 연간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0.6명에서 10명 정도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흡연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원, 가족력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예. 숨도 안 차고 이렇게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숨이 가빠지고 숨이 차서 방문했습니다. 근무하는 환경이 어떠신가요? 분진가루가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 진행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고 마른 기침을 동반하게 되는 폐섬유화증. 폐섬유화증 진단의 첫 단계는 환자의 직업이나 주거 환경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청진을 통해서도 그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환자가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직업 작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청진을 해보면 뒤쪽에서 빠그락빠그락 하는 소리가 특징적으로 들려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호흡곤란을 보이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검사가 폐기능 검사다. 폐기능 검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의 각 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폐가 강직돼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폐섬유화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흉곽경 등의 수술법을 통한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좀 잠기침이 많아서 좀 찾게 됐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얼마 정도 몇 년 동안 피셨어요? 제가 담배를 한 갑 반 정도 피고 있고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폐섬유화증의 원인이 뚜렷하게 입증된 것은 없지만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 중 흡연 경력이 있는 중년 남성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흡연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폐섬유화증도 하루에 한 갑 이상 30년이라든지 두 갑씩 15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피웠었던 환자들은 폐섬유화증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 방사선 검사에서 실 같은 음영이 관찰되며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 벌집 모양의 많은 공기주머니가 관찰된다. 또한 고해상도 흉부 전선화 단층 촬영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한데 단순 흉부 방사선에서 정상인 경우에도 CT 촬영에서는 병변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간질성 폐질환과의 감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폐섬유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나면 이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약제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좋지 않고 사망률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폐섬유화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폐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섬유화가 완전히 진행되면 어떤 약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만큼 조기에 폐섬유화증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도 만나보고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치료법과 진단법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의심이 되면 초기에 청진과 같은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까요? 예,
폐섬유화증이 주로 폐 가장자리 부분에서 생기고 특히 뒤쪽에서 잘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진을 하게 되면 폐측의 하부 아래쪽에 주로 뒤쪽에서 이게 빠그락빠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면 거의 대부분 폐섬유화증으로 의심할 수 있고 CT를 찍어보면 대부분 합당한 소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청진기로 폐의 하부 뒤쪽을 들어보는 게 신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특발성인지 아닌지 이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이 진단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직업력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이라든지 기타 환경 병력을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해야 되고요. 호흡기 내과와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의사들과 흉부외과까지 다 모여서 이 사람이 뭐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질환이 없는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유추하여서 그다음에 CT, 고세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을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폐섬유화증이 합당하다고 하면 조직학적 검사까지 진행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합당한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폐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다학제적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단 방법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진단이 가능하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단 폐섬유화증을 유추해보는 시작은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폐가 뿌옇게 보이는 간지 유리 음영이 있다든지 그물망처럼 보이는 망상형 음영이 있다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엑스레이로만 가지고는 초기에는 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만으로서는 진단은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이 또 필요하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컴퓨터 단층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단층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망상 음영, 그물망처럼 보이는 걸 망상 음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물망 모양이 보인다든지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보인다든지 기관지가 섬유화에 의해서 늘어나서 견인성 당겨지는 기관지 확장증을 모양이 보이면서 폐 가장자리 부분만 침첩을 한다 그러면 그 폐섬유화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 검사를 필수 요소로 권장했었지만 요즘에는 고해상도 단층 촬영 해상 소견이 합당하고 그다음에 폐섬유화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환경적이나 약물적인 요인들이 직업적인 요인들이 없다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폐기능 검사에서는 폐 유순도, 그러니까 폐가 얼마만큼 잘 이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보는 유순도가 감소하게 되고 폐 용적이 볼륨 자체가 용적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잘 안 늘어나고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폐활량이 늘어나지만 기도 저항이나 기도가 좁아지는 지표들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폐 용적은 줄지만 폐 사람이 가만히 안정 쉴 때는 별로 호흡 곤란이 없지만 이게 환기 불균형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 시에 저산소증이 심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한성 환기장애, 그러니까 작아진다고 이 제한성 환기장애 특성을 보이는 게 폐기능 검사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그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있어서 이 혈액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진단 자체를 하지는 검사법은 없는데 결체주로 조직 질환, 류마티스 질환, 그다음에 이 자가항체 질환 등 다른 2차성 원인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 항체들을 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폐섬유화증이 의심이 되면 수많은 자가항체들은 다 몇백 가지는 다 검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선별 검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 조직 검사도 필요하다고요. 예, 아까 말했듯이 고해상도 단청 촬영에서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적인 폐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기관지 내액 시경을 이용해서 이 기관지와 일부 폐 조직을 이렇게 뜯어내는 경기관지 폐성검이 있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흉곽경을 가지고 폐 조직을 크게 뜯어내서 진단하는 수술적 폐진검이 있습니다. 수술적 폐진검이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지만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고 또한 요즘은 이제 CT가 워낙 컴퓨터 단청 촬영이 워낙 좋아져서 컴퓨터 단청 촬영에서 합당한 소견만 보이면 폐 조직 검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 위해서 폐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견은 어떻게 될까요? 폐 조직 검사 소견은 이렇게 폐 조직이 이렇게 뜯어내면 폐 공간이 크게 비어 있는 벌집 모양. 우리가 벌집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 격자가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집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 조직이 침착되어서 이렇게 폐섬유화 덩어리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콜라겐이 침착돼서 콜라겐 침착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보이면 폐섬유화증이라고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진이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치료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들이 써봤을 때 효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항섬유화 제제들, 섬유화를 막아주는 제제들인 피르페니돈과 림펜다닙이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피르페니돈과 림펜다닙을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들에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섬유화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리는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들이 제한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폐이식을 하면 좋지만 폐이식을 하기까지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대부분 환자들이 사망하고요. 또 폐이식을 공여해 줄 수 있는 공여자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물 성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폐섬유화증이 보면 폐섬유화증이 걸렸다고 해서 100% 다 호흡 부전에 다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 그 정도 가지고 진행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임상 지표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주 환자들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능 검사를 자주 하고 그다음에 흉부 CT를 자주 찍어서 새로운 병변이 막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폐 감소 속도가 빠르다든지 기저 폐기능 감소가 좀 낮은 환자들한테는 이런 항섬유화 제제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 개발이 되면서 그나마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좀 좋은 환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 활량치가 90% 예측치 90% 이상이라든지 폐 확산능이 80% 이하라든지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진행된 폐 확산치가 30% 5% 미만이라든지 폐 활량치가 50% 미만에서는 적응증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없어져서요. 90% 이하 80% 이하에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90%과 80%를 초과하더라도 폐 기능이 정상 속도가 빠른 경우 임상 증상의 악화가 자주 있다든지 CT에서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하면
이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약제가 워낙 고가거든요. 한 달 치료비가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한 9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이 특발성 폐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산정특례로 인정이 되어서 희귀난치성으로 인정이 되어서 10% 약값이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근데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예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진단 후에 한 50%가 사망합니다. 3년 후에 3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사망 원인은 폐 질환이 자체가 되어서 폐섬유화 자체가 진행이 되어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치료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예, 대부분 그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그 약을 사용했을 때 경우에서는 기존에 아무 치료를 안 했던 건 사망률을 낮추는 게 최근에 이제 2015년 10년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면서 네. 사망률은 이거보다는 좀 더 낮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약이 아직 임상에서 흔히 쓰인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고 난 후에의 사망률은 아직까지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임상 실험에서는 네. 훨씬 사망률을 낮춰쓰고 급성 악화도 낮춰주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급성 악화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을 좀 해야겠는데요. 예,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원인 모르게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급성 호흡, 중증의 호흡 악화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급성 악화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미세먼지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대기 오염 등을 노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감이라든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약제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급성 악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항섬유화 제제들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있는지도 예, 말씀해 주시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후가 안 좋고요. 남자에서 안 좋고요. 흡연량이 높으신 경우, 마르신 분들, 그다음에 처음부터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100m만 걸어가도 숨이 심하신 분들, 그다음에 폐기능이 안 좋은 경우, 그다음에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예후가 좋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화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방법은 아까 원인 자체가 손상이기 때문에 그런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직업적인 노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심하게 마스크를 끼고 미세먼지가 놓지 않는 데는 마스크를 끼고 지내시고 그다음에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하셔야 되고요. 10월 달 이전에 하셔야 되고 폐렴 접종도 안 하셨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고령인 분은 폐렴 예방접종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의 주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입니다. 이번에는요, 폐섬유화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예.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CT로만나 아니면 저희들이 청진기로 들었을 때 빠그락대는 소리만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으면 독감 예방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맞습니다. 독감 감염증,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도
이 세균 감염 후에 창상 치유 과정이 일어나면서 폐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염될 때마다 폐섬유화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호흡 기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독감이 걸리고 나면 호흡 부전에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를 받으면 체중이 오히려 늘어난다. O일까요? X일까요? 질환 자체에 의해서는 체중이 빠집니다. 빠지는데요. 치료 약물의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치료 약물의 부작용으로 살이 찌는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전염이 된다. OX 어떤 걸까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받은 유전자의 아형에 따라서 폐섬유화증이 잘 거슬리는 가족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옮기는 이런 병은 아닙니다. 네, 네. 전염이 된다는 거는 X였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죠. 폐렴을 앓고 난 후에 이 폐섬유화증이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이게 손상이 되고 창상 치유의 과정에서 섬유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후에 폐섬유화가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섬유화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걸로 원인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마른 기침이 자주 나고 숨이 가쁠 때가 있는데 폐섬유화증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마른 기침이 자주 나고 숨을 쉴 때 숨이 찬다. 이럴 때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예, 특히 이제 숨이 호흡 곤란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운동 계단을 올라간다 할 때 호흡 곤란이 심해진다 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까요? 예, 폐섬유화증 환자들한테 한 13% 정도가 폐암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으면 보통의 환자들보다는 더 자주 폐암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를 컴퓨터 단층 촬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폐섬유화증 환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섬유화증에 걸리기 쉬운가요? 네, 담배를 많이 피우면 물론 폐 건강에는 좋지 않겠죠. 예, 그 중에서도 이 폐섬유화증에 걸리기가 쉬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폐섬유화증에 걸리기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가에게 한 3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비흡연가보다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배는 폐섬유화증뿐만 아니고 폐암 모든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암보다 무섭다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을 하면 유방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90% 올라가지만 폐섬유화증은 평균 수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행 완치를 바랄 수 있는 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 무섭고요. 또 아까 번에 소개해드린 약제들이 처음에는 항암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섬유화증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어서 이 폐섬유화증 치료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과 폐섬유화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암보다 무섭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손지웅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암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우리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한다면 치료 효과도 높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연이라고 하니까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나의 폐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